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러니까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네,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지난주 초반에 좀 보였던 약세를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홀로 독주하고 있던 테슬라만 지난주장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 보내오는 시그널들 연말에 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체크해볼 부분들 바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1.09%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03%, 다우 지수 1.18% 강세를 보였죠. 장 시작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물가를 보고 환호한 시장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12월 FOMC를 통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 이런 점을 확인했던 시장이지만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PC 가격 지수를 보니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마디를 덧붙여주자 상승 탄력을 더 가파르게 받았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이날 동시에 해소가 됐습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가 요구했던 부채 한도를 뺀 예산안을 처리했고요. 이로써 셧다운 모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은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 종목 중에 50여 개만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한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애플 1.88% 강세였고요. 엔비디아도 3%대 오름세, 아마존이 0.73% 올랐고 알파벳도 1.54% 상승했지만 보시면 테슬라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갔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3% 이상 빠졌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했는데 메타의 하락률이 1.7%로 조금 컸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가 약보합세로 마감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 오르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부진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은 이 젠슨왕 CEO가 내년 1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 연설을 할 텐데 이를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날 밝혔고요. 아마존 0.73%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테무를 겨냥해서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 그러니까 $20 미만인 제품들을 모아놓은 하울 그런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국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FOMC 이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라이릴리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되겠죠. 1.35% 상승을 했는데요. 미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했던 이 젯바운드에 대해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도 허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반면에 17%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새 다이어트 약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카그리세마 임상 3상이 진행됐는데요. 결과가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소식에 주가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관련된 그런 특징주가 있는데요. 젤이라는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3대 주요 은행과 이 젤을 운영하는 은행 소유 컨소시엄 얼리워닝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이유는 젤 네트워크에서 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같이 소송에 묶여서 걸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에 더욱더 주목을 했는지 3대 주요 은행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던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향후 이 젤 관련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3대 주요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픽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주가 금요일장에서 3.9% 상승했는데요. 연일 신저가를 기록 중이었던 석유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중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 지난 4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 기록했던 것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버핏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시리우스 XM도 최근에 버핏의 주목을 눈길을 끌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던 종목이죠.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회사 마찬가지로 지분 추가 확보 소식에 12% 급등세를 보였고요. 베리사인 인터넷 도메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2.8%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관련주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지난 5거래일 차트를 보고 계신데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95,000선에 5,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달리 비트코인 관련주는 강세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11%의 급등세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1.75%, 로빈후드도 3.76%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FOMC 이후 조금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319%를 10년물이 4.5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는 하방 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WTI가 밤사이에 소폭 오르면서 지금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하회한 PC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커졌다라는 점이 이 국제유가 수요 측면에서 작용을 하면서 끌어올렸고요. 또 달러 인덱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달러 인덱스 기준 102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좀 주춤한 것도 유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도 사실 마찬가지 이유로 가격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던 PCE 물가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낮을 때 금의 매력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을 매수할 때는 달러로 매수를 하다 보니 달러 가치가 조금은 주춤한 것도 금 매수할 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가격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번 주 그래서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점검해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달 연속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월 개인소비지수 2.4%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만 2달 연속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경계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PCE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는 0.1% 올랐습니다. 이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두 지수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떨어졌던 PCE 지수는 10월 반등하는 데 이어서 11월에도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상승폭이 낮아서 시장은 안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PC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9.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현재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PCE 지수 발표 전 48.4%에서 5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1월은 금리 동결을 하고 3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여전히 경계감 있는 발언들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또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당선인의 관세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욱더 경제 지표를 집중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했던 중요한 물가 지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들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O3라는 이름의 새로운 AI 버전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O3는 지난 9월 오픈 AI가 출시한 추론 모델 O1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모델명에 O2가 건너뛰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픈 AI는 영국 통신 브랜드 O2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O1 다음 버전으로 O3를 함께 공개를 했고요. 내년 1월 말 정도에 O3 미니를 먼저 출시하고 곧 이어서 O3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샘 울트먼은 전했습니다. 또 O1과 마찬가지로 O3도 응답하는데 몇 초에서 몇 분 더 걸리긴 하지만 물리학이나 과학,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오픈 AI가 강조했고요. 또 특정 조건에서는 O3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O3에서는 추론 시간 조정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이용자가 연산 시간, 즉 O3의 사고 시간을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연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변의 성능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초청 수학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만 틀려서 96.7%의 점수를 O3가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대학원 수준의 생물학이나 물리학, 화학 문제 테스트에서는 87.7%의 성과를 거뒀다고 오픈 AI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한층 개선된 이 AI 버전을 공개함에 따라서 구글이나 메타, 다른 AI 모델과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메타 같은 경우도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는 만큼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AI 경쟁, 최종적으로 누가 우위에 가게 될지 시장 분위기를 꼼꼼하게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자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발언들을 의회 안에서 내놓고 있다라는 의심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업체 중국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핵심 미중 투자 규제안을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로사 델라우로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금요일 서한을 통해서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들을 폐기하도록 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고요. 델라우로 의원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중국 핵심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유대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있는데요. 이 공장은 테슬라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단 델라우로 의원은 머스크의 이러한 행동을 놓고 미국의 공급망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를 공화당 의원들을 협박해 약속을 어기게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델라우로 의원을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 최근 나름 긍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 Y와 모델 3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견고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11월 같은 경우 테슬라의 중국 내 소매 판매량이 7만 3천 대를 기록하면서 2024년 초에 보였던 어려움에서 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 전기차 업체에서는 여전히 BYD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현지 업체들과 테슬라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미중 투자 규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완화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또 테슬라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머스크의 입김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도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올 한 해를 놓고 여전히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힘입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지만 지난 이틀 연속으로는 어느 정도는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주가의 되돌림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취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이렇게 각자만의 방법으로 본인들의 사업 지키기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일단 노사와 함께 극적인 협의를 만들어내면서 본격적인 공장 폐쇄 대신에 일단 30%의 감원을 진행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최대 이 자동차 업체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있었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노조 파업과 부딪히면서 결론적으로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대신 인력을 오늘 2030년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폭스바겐 노사는 70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독일 전체 직원 12만 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앞서 지난 9월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추진안을 밝혔는데 최근 있었던 전기차 수요의 감소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의 저가 공세 등에 부딪히면서 비용 절감 조치만으로는 실적 부진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나왔던 최종안처럼 독일 공장의 생산 능력을 축소하긴 하지만 공장을 최종적으로 폐쇄하진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 능력이 연간 73만 4천 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 인건비는 경쟁사보다 높은데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로 인건비 15억 유로를 포함해 연간 150유로 이상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공장 폐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전기차 완성차 판매량의 움직임 추이도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예상을 했던 대로 강한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아랫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내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홀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세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 현금으로 보유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12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시장은 약세장의 흐름으로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내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약세의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 금요일장에서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이날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더디다곤 했지만 그래도 이어지고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 2%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반도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할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승의 이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그러니까 현지 시간 20일의 히트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를 오른 종목은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S&P 500의 500개 종목 중에서 53개 정도만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하는 정말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섹터 불문, 그리고 크기 불문 다 같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졌기 때문입니다.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헤드라인으로도 근원 수치로도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건데요. 거기에다가 부스터를 달아준 건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PC 물가 지표는 지난 몇 달간의 지표가 추세적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상승이었음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한마디를 더 덧붙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보였던 시장의 기준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91.4%로 굉장히 우세했고요. 그리고 3월까지도 동결이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5월 정도에나 이루어지겠지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PC 가격 지수를 확인하고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의 발언을 듣고 나서 시장은 이렇게 바뀌었죠. 아직도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90%대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3월로 그 시점을 조금 앞당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을 앞당긴 만큼 그 이후의 변수들, 그러니까 물가지표나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룸을 더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하 기대 시점을 앞당긴 시장, 이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타랠리는 이번 주에는 정말 올까요? 제때 찾아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이유, 특히 올해에 더 기대하는 이유는 대선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통상 대선 연도의 12월 수익률은요, 역사적으로 1년 12달 중 두 번째로 가장 큽니다. 평균적으로 다우 지수는 1.3% 오르고 S&P 500 지수도 0.8% 오르는 시기가 바로 12월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지난 한 달 동안 0.64% 내렸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주 정말 산타랠리가 찾아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대선 연도의 12월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1년 중 5번째로 가장 크고 평균적으로 0.9% 상승인데요.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3%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산타랠리가 한번 찾아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11월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하면서 그간 9월이나 10월에 살짝 튀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범프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금요일장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상승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산타랠리가 찾아올지 다우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기로에 놓인 미중 반도체 전쟁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2022년도부터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좀 강하게 가해지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분기별 반도체 장비 거래액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분야이긴 한데요. 지금 조금 연한 색이 2021년도 2분기 수치가 되겠고요. 조금 짙은 연두색선이 2022년도 2분기 거래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만, 중국에서 지금 특히 중국에서 거래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만큼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ASML의 매출이 되겠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별 ASML의 매출이 올라올 때 중국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그 수출이 지금 중국으로는 크게 줄었고 대신 미국과 일본으로는 더 많이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해왔고 그런 수치들이 장비 거래액이나 ASML 매출로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네, 강한 제재 이전에 서둘러서 재고를 확보하겠다라는 중국의 노력도 좀 엿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또 고강도 제재가 가해지기 전 제재가 있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면 2024년 웨이퍼 제조 장비에 4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게 SMIC의 수치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이로써 전체 시장의 약 40%를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반도체라는 주요 핵심 사업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맞서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2024분기 보시면요. 2024년도 수치를 보시면 3분기까지의 수치인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중국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단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략이 먹혔는지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4%였던 것에서 작년 기준으로 18%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의 그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국 기업에서 사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막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정말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HBM이라든가 그런 하이테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잘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레거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저항해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 미국의 레거시 칩 관련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이들의 종목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중 반도체 전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히 우위를 점했고 또 잘 통제를 했지만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레거시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도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이로써 금요일장이 올랐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산타랠리까지 더해지며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사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커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C 기존 주택 판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입니다. 자,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이 후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댓글에서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연준을 없애버려야 된답니다. 네, 하도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게 그냥 어차피 그냥 워렌 버핏 말대로 S&P 500 그냥 10년 묻어놓고 그 저번에 그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영화나 연극으로 나왔던 술을 한 잔 얻어먹고 산에서 잤는데 할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안전한 주식을 뭐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S&P 500을 대표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의장 쭉 보시다시피 뭐 폴 볼커 의장도 있었고 그린스펀도 있었고 버냉키도 있었고 쭉 왔고 뭐 그 사이에 무슨 9.11 테러며 서브프라임이며 있었고 뭐 금리 결정도 엄청나게 인상했다가 인하했다가 동결했다가 뭐 난리 쳤겠죠. 근데 어차피 그 술 먹고 산에서 자는 할아버지는 아무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20대 때 자가지고 80대 때 일어나 보면 올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그 워렌 버핏의 투자만 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빅테크라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충격에 이어서 뭐 금액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뭐 정말 그건지 모르겠는데 막 댓글에 무슨 자고 일어났더니 4천만 원이 없어져 있고 7천만 원이 없어져 있고 막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한마디 할 때마다 자꾸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저기를 하는 것 같아 푸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많이 급변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급락과 급등을. 그러니까 이게 매파적 금리 인하했다고 그 해맥이 이제 그 연준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 저기 동결 주장을 했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의 소신껏 하는 건 맞는데 첫 투표권을 처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정치 지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게 투표권을 딱 처음 가졌으면은 뭔가 이게 그 젊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우만 이사보다는 그 연준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같은 여성이고 근데 좀 더 젊고 첫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이 목소리를 내기 딱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자체도 다 금리 인하는 90% 이상을 다 페드워치, 페드의 시계에서 다 보여줬지만 다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 이런 타이밍에 딱 자기가 의견을 반대로 내면은 엄청 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소신으로 했던 정치 지형의 관계이던 아니면 뭐 보호원 이사처럼 나중에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간에 어떤 판단으로 그 행위를 했던 간에 그 행위가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막 하루에 막 수천만 원이 뭐 금액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이 결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연준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댓글이 공감을 지금 되게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또 이제 막 그 무슨 연준 이사라던가 그 클리블랜드라던가 뭐 연준 총재라던가 아니면 지금 투표권이 없어도 향후 투표권을 갖게 될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하니까 또 저기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갑자기 장중에. 그렇죠? 처음에 밋밋했는데 왜 어디서 급등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 중에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신뢰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미시간 대학교는 심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 전화 다 돌려가지고 그렇죠? 500가구 대상으로 하는데 반반씩 나온다고 했죠. 예비치가 한번 나오고 초에 이 최종치가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완전 다 진행이 되면 최종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대학교 그 수많은 대학교 중에 그냥 미시간 대학교 하나에서 저거 한다고 해서 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뭐 응답률도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은 그 표본의 가치로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파월 의장이 예전에 미시간 대학교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물가 지표로 참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원래 그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솔직히 그 미국 시장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안정적인데 하루하루 보면은
솔직히 급등락은 얘네도 똑같더라고요. 특히 지금같이 막 빅테크 7이 그 99년도 IT 버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치, 절대적이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전체 비중이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는 변동이 더 심하게 다가온다. 지금 일단 예측값이 3.1% 나왔는데 지금 실제값이 3% 나왔네요. 지금 그 2025년도 1월 10일 날 다음 발표가 지금 예상되어 있죠. 바로 다음 달에 또 발표가 되고요. 매달 나오니까. 자,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5년을 기대했을 때 이 지금 전화 돌린 그 설문조사 소비자들이 3% 정도를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측값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컨센서스가 3.1인데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낮게. 아, 그래서 이제 왜 급락을 했죠? 금리 인하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주가는 동행하면서 가장 뜨거운 상승기를 보내고 금리 하락기에는 주가가 단계적으로 하락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조정을 하면서 사이클 조정을 하면서 스피드 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약발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이제 주가는 가장 뜨거운 순간은 끝난 거죠.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그 3.3%라는 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이 매파적 금리 인하에 또 반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3, 6, 9, 12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연례로 8번 정도의 그 금리 회의를 하기 때문에 8번 정도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동결인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번 정도면은 12개월 중에 거의 매달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몇 달 안 쉬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 나오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동결 요거에 따른 거는 또 페드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제가 말하는 전반적으로 몇 년에 걸친 금리 인하가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주가가 금리 인상기에 가장 뜨거웠었던 데는 지났다.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거의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이제 인하를 했지만 매파가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물가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쪽이 매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물가 안정이랑 최대 고용 중에서 매파는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나오면은 매파가 조금 그래 나 좀 덜 쫓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물가가 안정돼 버리니까 이게 매파가 목소리가 약해지겠네 해서 시장이 또 급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급락했다가 또 급등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몇 천만 원 저기 왔다 갔다 걸어버리면은 연준 없애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연준을 없애면 없앨 수는 없고. 자, 일단 지금 실제치가 결과치가 최종치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3.15가 넘었었는데 지금 3%대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다시 내려왔죠? 3.1, 3.2, 3.1, 3.3%입니다. 두 개씩 나와요. 이거 예비치, 6월 달에 예비치, 12월 6일 날 예비치, 12월 20일 날 최종치가 나왔어요. 조정됐어요. 이제 뒤로 갔습니다. 0.1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건 1년 예상치입니다. 1년 예상치는 더 낮거든요. 2.8. 요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2.9가 예상이었는데 2.8이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좀 안심하겠네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1년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라갔거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습니다. 2.6, 2.9, 2.8. 12월 6일 예비치는 2.9였는데 지금 2.8로 내려갔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이것도 지금 또 저기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지금 예측치가 마이너스 0.1인데 4.8이 나왔거든요.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기존의 기존 주택 판매라는 거는 이제 마감된 잠정주택 판매는 마감되지 않아서 계약서에 사인이 안 들어갔는데 잠정적으로 주택 판매를 집계하는 거고 기존 주택 판매는 계약서 사인이 끝나고 집에 입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된 거래를 지금 하는 건데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 대폭 상회를 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집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에 지금 PC 항목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소비 항목이 있고 자기 임금 항목이. 제가 항상 임금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임금 쪽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만 지금 사는 물건 값만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임금이 올라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걸 감당할 수 있으면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금 0.1이었는데 4.8이 나왔고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2.7이었는데 3.4가 나왔거든요. 2달 연속 대폭 상해가 나와서 지금 쓰리바닥 찍고 지금 전고점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존 주택 판매 아주 좋다. 뒤로 가겠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이겨내고도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415만 채. 채로는 아까 상승률로는 저렇게 나왔고요. 4점대 나왔고 채로는 415만 채가 팔렸습니다. 예측치 또 상해죠. 390만 채 예상치 상해. 뒤로 가겠습니다. 잘 사나 봐요. 네, 엄청나게 급등했죠. 예상치 2달 연속 상해입니다. 2달 연속 하회하다가 2달 연속 상해로 바뀌었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잘 살아요. 자, 그 다음에 PC. 자, PC가 이 달별로는 0.3 올라서 예측치에 그 부합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건 그래프고 올라갔죠? 달별로 나온 거고 뒤로 가겠습니다. 예상치 부합.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Q&Q라고 3.7인데 뒤로 가겠습니다. 예측치 상해죠. 3.5에서 3.7 상해. 네. 3.5에서 3.7. 이거는 내구재랑 비내구재만 합쳐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예측치가 상회됐어요, 이거는. 자, 아까 전에 PC가 예상치 하회했다. 요거는 이제 헤드라인 PC 얘기하는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4% 지금 그 PC가 2.4% 나왔고, 그 다음에 핵심 PC죠. 코어 프라이스. 코어는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하니까 2.8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승했어요. 그렇죠? 꺾여서 올라갔죠. 근데 예상치가 중요해요. 예상치.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해가지고 안심한 거예요, 지금. 지금 매파가 이거를 보면은 야, 이거 봐봐. 우리말 맞잖아, 이거. 물가 올라가잖아, 지금. 너네 지금 금리 인하 계속하면은 이거 다시 튈 수도 있어. 금리 인하 내년부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 매파의 걱정대로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올랐는데 핵심이든 헤드라인이든 다 올랐는데 예상치 하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안정된 거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꺾어서 올라갔죠. 지금 2% 목표치랑은 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연준의 목표치가 PC잖아요. PC 목표치가 2%인데 2%에 갔다가 거의 도달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한테 다가갔다가 다시 지금 먼 그대가 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지금 이제 또 그 문제냐? 여기 지금 이 PC 항목 세 가지 덩어리 크게 나누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예요. 근데 그 CPI랑 PC의 항목의 비중의 차이가 가장 큰 게 그 CPI는 부동산 비중이 크고 얘는 의료 서비스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얘는 비중이 커요. 근데 이 서비스, 요 하늘색은 서비스는 항상 상승을 하드캐리했죠. 근데 최근에 여기 초록색이랑 요 지금 듀러블이랑 논듀러블이라고 돼 있죠. 내구재는 좀 비싸고 오래 쓰는 거 자동차 가전 같은 거고 비내구재는 그냥 뭐 한 달, 한 주 쓰면 다시 사야 되는 소모품 같은 것들인데 여기 보면 지금 얘네들은 하드캐리를 뭘 했죠? PC를 끌어내리는 하드캐리를 했죠. 지금 서비스 가격은 항상 이 PC를 올리는 그 하드캐리를 했고 근데 여기 지금 비내구재, 내구재가 다 녹아가고 있죠. 다 녹고 있죠.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가 지금 다 상쇄되고 있죠. 지금. 지금 매파들은 이런 거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내구재, 비내구재 가격 지금 다 상승하고 있네. 이거 내년도 되면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너 자동차 가전제품, 소모품 할 때 가격 오르는데 서비스 가격은 안 떨어지고 너 그러면 PC 가격 이제 치솟는다. 너네 비둘기파 금리 인하 외치다가 그거 다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녹았어요. 실제로는. 뒤로 가겠습니다. 그쵸? 없죠? 마이너스가 다 녹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이 슈퍼코어를 해보면은 여기 코어에서 주택가격지수까지 제외해버리면은 슈퍼코어가 나오잖아요. 슈퍼코어 3.51 나왔거든요. 지금. 지금 그래프 보면은 W자 쌍바닥으로 엄청 치솟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치솟아서 작년 2024년 초반 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4월 달 이후 최고 기록이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불안한 모습이다. 근데 왜 시장은 급등했냐? 예상치 하회여가지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 하회여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죠. 지금 이게 다 꺾여 올라오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PC인데
다 꺾여 그래프가 전부 다 꺾여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쏟아 부어가지고 돈을 그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가장 뜨고 엔비디아 날아가고 지금 브로드컴이 이어받았지만 제일 뜨거웠을 때 언제예요? 젠슨왕 CEO 맨날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 엔비디아 막 날아가고 무슨 뭐 황제주 되고 막 시가총액 1위 먹고 막 이때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금리 인상할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와 주가는 동행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2020년 같이 이런 위기가 오면은 일단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간 다음에 이 채권을 매입해서 양적 완화까지 친 다음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는 또 세금을 다 싹 다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제로 금리화해서 돈을 완전 쏟아부어서 거기서 환자를 소생시키는 건데 소생이 안 되면 이제 더블 딕 가는 거고 지금은 소생이 됐어요. 소생이 되면 일단 그 후폭풍이 환자는 살렸는데 뭐가 오냐면 쇼크가 와요. 쇼크가. 갑자기 환자 살렸기 때문에. 경제도 쇼크가 와요. 물가 급등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가 급등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금도 올라가서 사는 가격이 커버를 치면 되는데 사는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지금 없는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수가 높은 가운데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PC만 오르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눌러버리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매파가 야, 너 또 다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안 가겠지만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이제 최저 고용도 못 잡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장 그 주가가 뜨거웠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초반부에 올랐던 유동성 장세로 올랐던 기업들 다 나가 떨어지고 실적으로 버텨가서 최고치를 찍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뜨거운 타이밍은 지났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매파랑 그 비둘기파랑 계속 싸우면서 1년 내내 금리 인하 동결 뭐 요거 두 개 가지고 살짝 조정하는 것밖에 이제 연준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연준의 역할이 별로 없고 연준의 역할이 가장 컸을 때는 이렇게 왕창 출렁일 때 있죠. 왕창 출렁일 때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고 결정적인 게 나오고 그때 가장 주가가 뜨겁거나 가장 차갑거나 하는 거죠. 이제는 별로 좀 미미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장이죠.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었나요? 이거네요. 이거 지금 그래서 결국에 CPI가 PC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 큰 흐름이 결국 요 매파들이 좋아하는 이 어떤 예상치를 그려놓은 거죠. 결국에는 CPI, PPI 그리고 수입물가 지수 여기에 항목들이 개인 소비 지출에 다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서비스, 내구재, 비내구재 큰 세 가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가 다 오르면 개인 소비 지출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매파가 주장하는 대로 엄청나게 물가가 두드러기가 심해져가지고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 버리면은 금리 인하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이 와버렸으니까 어차피 주식은 안 좋은데 뭐 거기서 금리 인하한다고 약발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한두 번 할 때 금리 인하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올해도 안 좋으니까. 지금 내려가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쵸? 이제 매파의 지금 상황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전에 댓글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기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엄청나게 투자해놨는데 자꾸 이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몇 %가 변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자, 그래서 헷갈려요. 이 비둘기파냐, 매파냐, 올빼미파냐, 오리파냐 이게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파월이 그러면은 파월이 비둘기야, 매야. 그래서 언론에는 무슨 얼굴은 비둘기인데 발톱이 매가 나와 있다. 아니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번에는 또 달라요. 매의 탈을 쓰고 발톱이 비둘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경기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타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 매도 표현 겁니다. 매야 비둘기야. 매야 비둘기야. 매야 비둘기야. 매 비둘기. 애매하긴 해.
네, 미국발 악재로 국내 증시는 지난 한 주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계속해서 지수 하락의 폭이 커졌었죠. 코스피는 1.3%대,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날 10월 31일 이후로 최대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부분도 있지만 앞서서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날 증시에는 크게 흔들리는 여파로 작용이 됐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0.5원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부근인 1,450원대 위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리고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조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조선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부분보다도 내리막을 걷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는 것일까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에서 그나마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죠. 미국 의회에서 현재 조선업과 관련된 강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안에 주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동맹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장에서도 조선 관련주들이 해당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LNG 시장과 관련된 확대 기대감도 있는 만큼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수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날 장에서 SJ중공업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은 지난주 한 주 내내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먼저 트럼프와 머스크 쪽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투자 기대감을 키워오는 멘트가 나왔고요. 그 뒤이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재부가 이 탄소 크레딧 시장과 관련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건 SM그룹주가 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해운그룹인데요. SM그룹 회장인 우호연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 TK케미칼이나 남선알미늄이 강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상선이나 대한해운 등 SM그룹주 안에서의 해운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는데 과거 17년도 트럼프 취임 1기 때도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던 바 있었는데 이번 2기 때도 함께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날 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었다가 짧은 반등 이후에 급락하고 있는 섹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가이던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16%의 급락 흐름이 나오자 이날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3% 넘는 하락세로 주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양자항목 관련주들도 최근 엄청난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지만 미국 증시에서 상장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날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만 100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날 장에서 미국 증시 40%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때문에 가격 관련해서 이날 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 때문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이날 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 말 그대로 이슈와 테마에만 의존한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과 하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나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상한가 갔던 종목의 이슈로는 오징어 게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12월 26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이날 장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쇼박스나 덱스터 등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시간 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배우 이정재 씨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당선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오징어 게임 시즌 1 같은 경우는 22억 시청 시간을 넘기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만 년이나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인 만큼 차기작인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개봉하기도 전인데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이미 이름을 올리면서 개봉 때까지의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티스트 그룹이 이제 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일에 본격적으로 합병 의안 가결이 됐고요. 글로벌 엔터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도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 하한가 같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였고요. 개별 공시인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려할 부분은 SK하이닉스 보조금 소식 이후에도 되려 주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종적으로 47억 달러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66억 달러였는데 17억 달러 추가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총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을 덜어냈기 때문에 호재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 이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가 47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정부가 47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을 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400억 달러 넘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그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미국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미국에 짓는 생산시설의 지원량이 11배나 더 넘는 굉장히 대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인텔이나 TSMC,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일단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게 주가에는 더 큰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증권가가 일제히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도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꼭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O3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특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더욱더 부각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최근에도 주가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픈 AI의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 변동성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나토 회원국들은 이 GDP 대비해서 방위비 5%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안에 있는 방위비 지출 비율이 GDP 대비해서 평균 2.7% 수준이고 3% 이상 내고 있는 국가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5% 더 높여야 된다,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트럼프를 만난 정용진 회장,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요? 이미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INC가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이후에 최초로 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난 게 지금 정용진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량의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만큼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10분가량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코멘트,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쪽과 관련된 원전 소식도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4기 원전을 오는 205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재산업화를 선택했다. 이게 프랑스의 방식이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금 글로벌적으로 원전의 이 트렌드가 돌아오는 것일지 원전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만큼 휴장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앞서 시간회에서 상한가 갔던 이 이슈죠.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이번 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말이니만큼 중요한 이슈들을 안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마지막 주이니만큼 우리 국내 증시 활짝 웃어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내용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에 앞서서 뉴욕 증시 간략하게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에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우 모두 다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다우가 2% 이상 주간 기준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2% 안팎의 주간 하락률 역시나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었던 건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금 0.1%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4% 그리고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어졌던 임대료 상승률 0.2%로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그래도 이런 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더욱더 탄력을 준 건 바로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되겠는데요. PC 가격 지수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다라면서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다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가 목표 2%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결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금요일장 일부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S&P 500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대체로 다 오르는 강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런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히트맵으로 좀 확장해서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다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FOMC 이후 약세 흐름을 보여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반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는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차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락했던 건 미국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들의 지수는 아니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바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종목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전 세계 히트맵이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다른 국가의 종목들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이 차트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 동안 물론 금요일장에서 일부 낙폭을 회복했습니다만 조금의 불안함이 확실히 있었던 시장이었고 또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에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걱정된다면 이 종목에 주목해라라는 CNBC 기사가 있었습니다. CNBC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종목, 그 베타값이 작은 종목, 그리고 배당률이 3% 이상인 종목, 또 올해 10% 이상 상승한 종목, 지난주에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였을 때 2% 이상 하락하지 않은 종목, 이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스크리닝 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9가지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FB, 에머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도미니언 에너지, 듀크 에너지, 엔터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PPL, 서던 이렇게 9가지 종목이 이 4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서 혹여나 산타랠리가 아닌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혹시라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추천이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유독 에너지 그리고 전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산타는 올까요? 이번 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요일장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훈풍망 잘 탄다면 산타 랠리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는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시카고 여는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공개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 화요일에는요. 12월 리치먼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제조업 지수 살아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1월 수치로는 내구재 수주, 신규 주택 판매, 건축 허가 건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1시에 조기 폐장하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매주 만나는 지표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11월 도매 재고 수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에 사실 큰 빅 이벤트나 큰 주요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연말을 앞두고서 산타랠리가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시그널들 잘 찾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또 휴일도 하루 또 있죠.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사는 역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좀 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6%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한 주 내내 장이 좀 부진했던
그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급전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연준의 이제 이 금리와 관련된 이 스탠스가 변화했다라는 거. 일단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다 큰 충격을 좀 주었고요. 뭐 이제 해프닝으로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미 연방 정부 이 셧다운 관련된 이 이슈 이것도 일단은 영향을 좀 줬고 일단 해결은 주말 사이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와닿았던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이 향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았다는 거. 마이크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대표적인 이 메모리 회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좀 별로 썩 좋지 않다 보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결국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줬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마지막 뉴욕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PC 가격 지수가 물가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던 거,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던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반등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지난 이틀 새 좀 주춤을 했던 부분들이 잠깐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쪽일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기존에 있는 환율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 여전하고요. 계속해서 또 나오는 거는 이거에 이제 반대 어떤 입장인 거죠.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계속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시장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물론 모멘텀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이 반도체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수주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좀 조금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특징도 지난주에 같이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도 자동차, 기계, 또 2차 전지 등 낙폭이 좀 큰 섹터들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KT, SK 같은 이런 배당 관련된 매력이 있으면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기대할 만한 또 그다음에 배당도 괜찮은 주주하는 쪽에 이슈도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연말 이제 배당 시즌 이제 배당이 이제 지금 이제 주주 명부 폐쇄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또 금융주가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환율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금융주들에 대한 주목도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데일리가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서 힘주어 좀 얘기 나오는 게 일단 탑 기사는 환율 얘기인데 환율 얘기는 계속해서 좀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보다는 오늘 일면의 사이드 톡과 그다음에 오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중국 얘기를 오늘 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채권, 주식, 곳곳 경고 등 위안화 가치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환율 때문에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서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뭐 내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위안화 가치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채권 금리,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채권 가격이 계속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계속 채권으로만 몰린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그만큼 중국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주식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지난 9월 말에 중국의 경제부양책 내놓고 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아주 급등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한 절반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경제부양책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내수 부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소매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지표라든가 중국 부동산 시장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다지 그렇게 뭐 딱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조바심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지표들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표 있습니다만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간의 이 스프레드 즉 이 차이가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역시 중국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트럼프죠. 트럼프의 이제 취임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그 사이에도 취임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로 좀 힘겨루기가 좀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지금 일단은 최대한 좀 밀어내보자 해서 이 엄청나게 좀 덤핑 수준의 이 가격으로 각종 분야, 뭐 이게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중간재 또 뭐 자본재까지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각국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해당국의 내수 시장을 결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중국에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심지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좀 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사실 불가피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긴 한데 결국은 역으로 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뭐 미국과 이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서방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그 나머지 나라 간의 어떤 이런 무역 갈등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런 거시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중국 시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중학개미라고 해서 중국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어쨌든 중국 투자는 여전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펀드워치 코너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전주 한 주간 이제 ETF라든가 펀드 관련 상품들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표부터 좀 먼저 보시죠. 지난주는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상위 탑5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상위 탑5는 그래도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내는 그런 상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보시는 것처럼 탑 상품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상품이 4.8% 정도. 물론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3.6%나 추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낮은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또 높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지난주에 디어유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엔터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주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2위하고 4위권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을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 4%대 초중반의 수익률을 내서 이제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한 주간 전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도 역시 마이너스 1.5%. 이 해외 주식형 펀드 쪽도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역시 이 연준의 이 태도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상품 수익률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키움 자산운용의 코스F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ETF가 제일 좋았는데 3.5%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개별 상품도 보통 두 자릿수 정도는 나왔는데요. 지난주는 역시 개별 상품도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역시 연준의 이 여파, 이게 정말 전 세계 다 아주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별 종목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두 얘기인데요. 이게 그 SSD 쪽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죠. 미국의 이제 이 그 메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공모가가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산정이 돼서 주가도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공모가가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매출이 원래 얘기했던 매출보다 훨씬 떨어지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적게 나오면서 이게 공모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뻥튀기 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컸죠. 주가도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파두 상장한 이후에 매출 추이를 좀 한번 보면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정도로 좀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장했던 작년에 2분기 매출이 1억도 안 됐고 3분기 매출 3억 저우 넘었고 4분기 매출도 2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파두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이 증권신고서에 제시했던 작년 연간 매출액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물론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전체적으로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1분기부터 4분까지 다 합쳐봤자 한 500억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정치고요. 최종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할 때 나왔던 연간 매출에 비해서 여전히 반도 채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마치 주홍 글씨처럼 이 파두라는 회사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감원에서는 이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분명히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파두하고 이 파두의 상장 주관사였죠. NH투자증권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경영진이 이 매출 부풀리기를 이제 고의적으로 했는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될 것 같고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상당히 좀 아주 엄중한 그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그건 사실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이제 엄청나게 또 커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은 뭐 우리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메타가 원래 대규모로 매출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게 약속이 번복되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올해 뭐 계속해서 매출이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사실 아직도 그 당시에 비하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도에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큰 마음고생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몇 달 좀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리스크가 이 파도라는 종목에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율 얘기를 일단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월요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1,500원 또 1,450원이 넘고 사실은 환율이 별로 떨어질 만한 이슈가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떨어질 만한 이유 뭐 이런 거가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예. 되는데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금융권에서 있었지만 환율만큼은 이게 예측이랑 달리 움직였던 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원래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환율 매매하시는 분도 거의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좀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뭐 많이 아시겠는데 네. 국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뭐 탄핵 정국이 좀 지속돼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된 이후에도 환율이
그 이후에 이제 1,15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한 50원 이상 상승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딱 한 달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갔던 적이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때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거세게 또 다시 또 이 지난주에 또 거세게 나타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매도 후 달러 환전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환율 상승 영향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고. 예, 예. 이거 최근에 이제 FOMC에서 미국이 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에 좀 신중하겠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이제 원래는 4번 정도 내년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 2차례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국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어떤 국내와의 어떤 금리차 확대로 달러 강세가 또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사실 부양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또 위안화 약세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도 12월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동결로 예상이 되면서 그 결정 이전부터 좀 이렇게 환율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물론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경기가 불황이 지속되면서 깜짝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으로 지금 작용 중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이제 지금 초기에 우리나라 많은 협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정국에서 어떤 정부의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약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원화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당장에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현재 같은 1,400원대의 환율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이제 그 1,400원대 환율에 우리 기업,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의문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장이 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환율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하고 네. 뭐 고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일단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네. 고환율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수혜주 또는 뭐 피해주 뭔가 이렇게 네. 딱 해놓으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접근해볼 만한 거, 아니면 아예 이제 손을 대지 말아야 될까,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율은 이게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하락으로만 전환된다고 확신이 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 전망이 네. 오히려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뛰어맞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는 예상보다는 양호한 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수출주, 예. 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 개선도 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사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게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던 기업들, 종목들이 몇 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투자 아이디어로 삼자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4월 한 1,700선이었습니다. 근데 7월에는 이것이 어떤 뭐 지역적인 리스크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3,700선으로 거의 뭐 2배 이상 크게 뛰었는데, 그때 많이 현재는 올라갔죠. 네, 2,300대로 다시 좀 내려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제품 수출 시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업종에게는 환율 상승과 운임 하락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좋은 4분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쪽.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 발전 원료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뭐 유틸리티, 그렇죠.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한 많은 비용을 달러화로 결제한다든지 또 항공을 도입할 때 뭐 리스라든지 네, 이런 네. 달러 결제를 많이 하는 항공 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좀 나눌 필요도 있고 또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이 진행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사실 실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좀 약세 업종으로 좀 변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업종 수출 업종 종목에서도 좀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가 해외 현지 생산화가 잘 돼 있는 수출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그렇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국내 수출도 있지만 해외 공장에서 여러 개 공장에서 지금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믹스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환율 상승에 대한 온전한 수혜가 100% 발휘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럴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주 경우에도 모든 수출주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주가는 이제 업황에 대한 예측도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1분기 단기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지라도 전체 내년 실적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약세 네. 피해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워낙 약세가 좀 진행되면서 조금 눌림목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이렇게 높은 환율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환율 전망 말씀하신 거와 그 연관을 해서 네네. 좀 좁혀보면은 어떨까요? 뭐 업종별 대표 종목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예. 업종별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3개 종목 정도 예,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가전 쪽에서는 저는 LG전자, 그다음에 예.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수출주로는 삼양식품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번에 주주원 원주책 아주 세게 내서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다가 좀 조금씩 밀린 상황인데 예. 사실 현재와 같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LG전자 분명히 수익성 개선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가 4분기에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네. 실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별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LG전자는 항상 실적의 계절성이 있는데요. 바로 전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예. 이런 패턴을 많이 좀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주주 환원책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인도 법인의 기업 복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만일 이제 성공한다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중 자금의 일부를 주주 가치 제고 수단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네. 일단 주주 환원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 상승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7.5배밖에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사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좀 9.2% 기록 중인데 이제 물류비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주가가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지금 4배가 안 되는 3.9배. 어우야. 네, 그리고 네. PBR이 0.72배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해외 공장 처음으로 짓는다는 소식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77% 정도로 경쟁사 농심 대비 사실 농심은 이제 해외 현지 생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한 30%대인 것에 비해서 사실 그 음식료에서는 거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밀양 2공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해외 공장에서 제품 생산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좀 될 것으로 보여서 환율 고공행진의 진정한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한 126% 증가한 820억 원인데 실제로는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18배, 그다음에 PB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네,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 상승이 유지된다는 가정 전제하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만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사실은 장기 보유하는 그게 딱 좋은 종목이죠. 워낙에 뭐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 금호타이어, 삼양식품 환율 관련돼서 좀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매주 이제 우리 이사님 기술적으로 이제 네네. 분석을 하셔서 이제 뭐 눌림목인지 이제 추세 전환인지 이런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업종이나 좀 종목들이 추세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 보이시던가요? 네, 사실 지난주 양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요. 관계로 사실 추세가 개선되는 그런 업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런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네. 반대로 이제 코스피에서 유틸리티 업종, 그러니까 전기 가스 업종이죠. 요 업종이 그나마 있던 상승 업종 내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유틸리티요? 아니, 코스피 코스피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업종. 한국전력, 예, 예. 한국가스공사, 뭐 그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업종들이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까도 환율 상승의 글쎄요. 피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코스피 그 비금속 광물 업종이 의외로 최근 2주간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이요? 예, 업종 지수가 지금 5.9%를 많이 예, 올랐네요. 2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인 종목이 한일시멘트와 그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였는데 요 주가 강세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찾아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좀 보니까 사실 다른 시멘트 종목들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의 어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추이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50위 이내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추세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었거나 또 확인된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 중인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사실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카카오, SK이노베이션, HMN, 카카오뱅크가 그러게요. 포함되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또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이브가 다시 시가총액 50위 내로 딱 50위로 딱 안착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신규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ISC가 신규로 지금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위메이드가 아직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 지금 50위 내 종목 중에서도 중기 이제 추세가 아쉽게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이 50위권 내에서는 없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좀 그런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기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이 전환이 확인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한두 주 정도 상승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1월 초순경에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볼 지켜보시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게 뚫고 올라가면
눌리면 안 주고 또 올라갈 경우가 물론 이제 코스닥에는 참 그런 종목이 많은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쉽게도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관계로 하락 전환이 일단은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리노공업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네. 그 지난주에는 뭐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도 약간 좀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도 약간 보였는데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코스닥 소부장 종목 매매가 좀 활발해진 면이 상당히 좀 보였고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다는 점이 시장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같이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훨씬 적거나 그다음에 보합권일 때 조금 뭐 더 강보합으로 조금 더 높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탄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기아,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도 좀 같이 한번 또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중에서 뭐 혹시 좀 하나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종목 속에는 이제 전환이 확인된 종목 중에서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사실 전환된 게 두 종목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인 ISC를 잠시 뭐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에서 기술적 분석상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전문 회사로 그 중에서도 이제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되는 좀 상당히 좀 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비메모리향으로 이제 소켓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글로벌 빅테크향 매출이 좀 확대되면서 이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향 뭐 주문형 반도체 종목, 뭐 예를 들어 브로드콤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엄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와도 같은 그런 흐름이 지금 주가에도 좀 연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향후에 어떤 주가 상승이냐 하락을 결정지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투자 주체도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매도세로 다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12월 달 들어서요. 기관이 이틀 빼고는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한 절반 정도는 사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잘 확인은 못 해드리겠는데 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좋아지고 SKC도 있고 그렇고. SKC는 워낙 대장주이기 예. 때문에 그렇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보시면 좀 자잘한 그런 예.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내년을 보시고 그렇죠. 투자하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내년에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는 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세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그 이름 좀 있는 그런 분석가들이 내년에 이제 종목 장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상승폭은 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거고 올해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번 주 참 전략 짧게 한 말씀 더 네, 조언해 이번 주 주시죠. 사실 크게 볼만한 경제 지표 그런 게 없고 이제 네. 다 나왔고 이제 또 하루 또 쉬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어떻게든지 좀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장을 노린 중소형 개별주의 저점 매수 구간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영재 유진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역시 좀 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번 주도 역시 환율 추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물론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한 특정 주체,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두 군데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데가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나 이런 업종들도 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겠습니다.